놀라운 방송을 여러분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 1950년 한국전쟁이 났던 6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6.25 전쟁 그럽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한국전쟁 그렇습니다. 이 한국전쟁은 세계 최초로 유엔군이 참전을 했어요. 그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는 애국가에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찾아봐도 유엔군이 얼마나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소련 대표가 참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보리의 규칙에 따라서 소련 대표가 참석해서 비토 놓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당시에 유엔 대표 상임이사국은 지금 대만을 관리하는 중국 정부였어요. 지금 중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우방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친미 국가들. 그러니까 여기서 유엔군을 보낼 수 있었고, 유엔군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극적인 전황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바로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메가더의 탁월한 전략에 의해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그 길로 10월 1일 38선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10월 20일 평양을 탈환해요. 거기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압록강 초산로를 마십니다. 그러나 그해 11월 중공군이 참전을 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흥남 부두의 철수작전을 통해서 다시 전선이 고착되고 중공군이 벌떼처럼 밀려들어가지고 145대라는 서울을 또 내줘요. 그러나 반격을 해서 지금의 휴전선을 만들어낸 것이 53년 7월의 한국전쟁 휴전입니다. 그 당시도 소련과 중국이 김일성이를 죽게 올렸어요. 남조선 해방이라는 이름 밑에, 소위 남조선 혁명이라는 이름 밑에. 근데 지금 한국전선이 위험해요. 왜? 갑자기 북한의 김정은과 소련의 전쟁 좋아하는 푸틴이 조합을 했어요. 밀착했어요. 중국은 북러가 협작해서 어떤 전쟁을 일으키면 참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예요. 누가 한반도에 영향력을 미치냐에 따라서 중소 문제도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지금 한미동맹이라는 국가는 체제를 지속시키면서 일본까지 참여로는 한미일 삼국동맹 체제로서 신냉전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위험한 냉전 구조는 북한의 마지막 도전에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2의 6.25를 일으키지 않도록 오늘 주제를 6.25를 아십니까? 이렇게 달아본 거예요. 한국전쟁을 아시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한국전쟁에서는 남북한 450만 명이 전사상을 했어요. 유엔군 5만여 명이 죽었어요. 남북한 합쳐서 산업시설의 88%가 폐허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박살나서 평양 건물의 90%가 박살나버렸어요. 이건 어느 땅이든 간에 우리 남쪽은 3일 만에 서울이 무너지고 수도가 대전으로, 대구로, 부산에 가서 임시수도가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 마지막 전선이 낙동강 전선이에요. 소위 다부동 전선. 거기서 다시 유엔군과 한국군이 전선을 밀어제끼고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하고 다시 북상을 시작한 겁니다. 메가더의 탁월한 전략 때문에 우리 국토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지만 중공군의 남침 때문에 일사후퇴를 했고 51년 1월 4일 날 서울을 또 내줬다고 말이야. 휴전회담을 계속 3년간 치르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 결코 휴전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왜? 남침을 당했으니 북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치냐 이거야. 나 미국은 이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전쟁을 끝낸다고 공약했고 벌써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그런 전략을 구상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승만 제거 전략까지 있었어요.
이것을 이승만은 지혜롭게 방공포로 석방으로 미국에 압력을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미 방위조약을 체결해주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의 휴전협정 서명 없이 휴전이 성립된 거예요. 참 불완전한 휴전이죠. 그리고 74년 그런대로 한반도에는 적은 평화가, 전면적 평화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청와대 기습도 있었고 울진 삼척 무장공비도 있었고 연평도 해전도 있었고 천안함 폭침도 있었고 연평에 포격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제를 지키면서 산업을 지키면서 세계 선진국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계 선진국 반열에 서기까지는 우리 전선을 지키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무명용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면 무명용사가 원래 13만 명이 있었는데 그 전에 한 14,500명의 요거를 찾아냈어요. 전선에서 DNA를 중심으로. 그리고 아직도 11만 명이 넘는 무명용사가 있어요. 그들은 어디 있을까요? 어느 전선, 어느 계곡에 죽은 줄 몰라요. 그러나 예측을 해보면 주로 북한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를 남쪽에 8,000명을 넘겨주고는 안 넘겼어요. 왜? 그들의 소위 강제 노역을 시키려고 아우지 탄광 같은 석탄 캐는데 동원을 시켰어요. 몇 분들 납치당해 갔더니 조창호 대입 다 돌아온 분들이 얘기 증언해보면 평생을 그 강중노동을 시키면서 아우지 탄광 같은 데서 요독 스토리 만드는데, 요독 수용소 만드는데 동원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고향에 부모 형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우리 정부가 보상을 철저히 못했어요. 아직도 엉뚱한 요 세월호 사건이나 또 그의 광주 사태 같은 데 보상을 철저히 해주고, 연평해전이나 이 천안함 폭침에는 보상이 전혀 적지 않아요. 이거 있을 수 없어요. 국가의 보훈 정책이 확실하지 않으면 전선에 가야 할 애국자가 나오지 않아요. 전사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 3대까지 전사자에게 국가가 책임을 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스스로 남자를 낳아가지고 전선에 보내면 3대까지 살아갈 수 있다고는 확신이 있어서 그 인구도 얼마 안 되는 1300년 전에 병사들을 보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우리도 보훈처가 보훈부가 됐습니다마는 좀 더 무명용사에 대한 마음의 빚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모처럼 선진화된 국가로서 남쪽만이라도 정말 세계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북한에 2,500만 우리 동족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권 불모지대가 북한이라고. 사람의 생명이 파리보다 더 쉽게 절단나요. 지금 김정희 망나니 같은 놈 나와가지고 젊은이들이 남쪽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DMZ에다가 철책을 치고 있어요. 방백을 치고 있다 이게야. 첫째는 북한군이 남쪽 음악에 도취돼가지고 확성기 소리가 나면 총든 채 엉덩이를 흔들어대고, 그 문화가 침투되면 사상이 해이된다 그러죠. 그래서 심지어 반동 문화 배척법이라는 것도 만들고, 평양 언어 중시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서울 언어, 뭐 오빠라든지 자기야라든지 이런 표현도 못 쓰게 하는, 이 국제적으로 한류가 지금 침투해가지고 전부 다 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로 존경받고 있잖아요. 한글이 수출 나오고 있잖아요. 유엔의 공통언어에 한글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좋은 문화적 배경을 민족으로서 자랑할 만한 요건들인데 그건 이념과는 상관없어요. 북이 잘 되든 남쪽이 잘 되든 올림픽 같은 스포츠에 가서 금메달을 따보세요. 다 자랑할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적대 국간이 2개 국가군을 형성해가지고 삼천리반도까지도 배척을 해버렸어요.
북한 애국가에 있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북한이 저지르고 있다면 지금 김정은이가 미국이 지금 힘이 분산되어 있고 대만 사태가 위태로워지고 러시아로 밀착해가지고 고급 기술, 첨단 기술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 서 있기 때문에 공군력 재정비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함된 핵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강도 높게 만들어 놓으면 전쟁에 이기고 지고를 불모하고 간에 남쪽을 공격할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것이 바로 74년 전 냉전 구조하고 비슷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방어는 틀림없는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정신전력이고 정치적 형태예요. 한국전쟁 74년 전에도 정치는 오늘처럼 비생산적이고 엉망진창이었어요. 평화라는 구호 밑에서 매몰됐어요. 내일 모레 전쟁이라는데 전부 휴가 보냈어요. 23일 토요일 날 동대문 야구장 야구한다고 영광급들, 소위 위관급들 다 나와서 데이트하고 있었잖아요. 21일 날 연대장급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24일 날 이태원에 있는 육군회관 준공식에 360여 명의 영관들이 와서 밤새 국방장관 이하 술 처먹고 앉았었잖아요. 국방장관 육군 참모총장이 탱크를 본 일이 없었다 그런 얘기야.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허구의 정치적 선동에 속지 말고 나라 잘 지키면서 북한에 인권 있는 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줄 책임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부디 6.25는 지나간 역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6.25의 뼈아픈 상처를 딛고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지금 살아계신 어르신들 피땀 흘렸습니까? 젊은이들이 부디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나라, 그들의 업적을 찬양해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일의 조국을 이끌어 가십시오. 좀 전 세계는 새로운 세계화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자국 실리 추구를 하는 정치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공군망의 위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원을 과거처럼 자유롭게 이동해 쓸 수가 없게 됐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우리는 자원이 없어요. 통일이라도 해야만 북쪽의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좋은 기술력, 자본이 북에 들어가서 그들의 자원과 노동을 만나면 세계로 기는 길이 훨씬 열리는 길이. 우리 무역하는 나라입니다. 무역은 육로로 가는 길이 제일 빨라요. 철도로 가야 유럽을 한 달에, 동남아를 15일에 가는지, 배로 가면 유럽은 4개월에, 동남아는 1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까? 포항제철에 철광의 원석이 브라질에서 가져와요. 우리 바로 북쪽 땅 무산에 무제한 들어있어요. 거기 철도를 이용해서 무산까지 가고, 선봉까지 가고, 낮은 선봉. 거기서 배로 6일이면 포항에 와요. 그런데 브라질이나 호주에서 원석을 싣고 오는데 4개월을 걸려요. 지금 공군망이 세계적으로 위축되고 있어요. 중국은 히토리에 세계 80%를 생산해요. 그 히토리가 북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석유 자원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시출하는 것도 바로 공군망을 확보해 놔야 할 필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도가 일본과 지금 엄격히 영토 분쟁을 하는 것도 거기에 자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원, 천연자원, 가스가.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이 시야를 좀 넓히고 정치가 생산적 정치를 이루어가지고 다시는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 간의 산업이 폐쇄하고 국민이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주제를 6.25를 아시나요?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